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엔지니어 윤태기입니다. 저는 첨단 기계 부품을 개발하는 한 연구소 소장으로서 터보 기계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엔진 제작에 참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터보 펌프의 핵심 부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누리호에 관한 것입니다. 누리호는 우리나라가 도전한 우주과학 중 가장 어렵고 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입된 국가적인 과제였습니다. 왜 이렇게 우주 발사체가 어렵고 힘든 일인지, 또 누리호 이후에 어떤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과연 우주 개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미래를 펼친 누리호,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꿈입니다. 이 그림은 이번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주요 산업체의 현황입니다. 무려 3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참여했을까? 물론 발사체 기술은 많은 기술적 난제와 부품들이 필요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까? 발사체 기술이 엄격한 기술 통제에 놓여 있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사체 기술은 탄도미사일 기술과 동일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가 미사일 기술 통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MTCR이라고 부르지요. 우주 발사체 선진국들은 발사체 후발주자들이 발사체 기술을 가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누리호 개발 발사에서 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한 이유는 주요 선진 산업국에서 우리가 부품 하나라도 수입할 수 없었고, 개발 과정에서 닥치는 어떠한 기술적 난제도 누구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누리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요소 중에서 핵심으로 불리는 엔진을 통해 우주 발사 선진국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기술을 확보했으며, 또한 어떠한 안보적 이슈 때문에 기술 통제의 길을 걷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누리호 엔진의 주 엔진 75톤급 엔진의 연소 시험 장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두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엔진 노즐, 마치 치마처럼 벌어지면서 확장되는 저 노즐, 강렬한 불꽃을 내뿜는 저 연소 노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터보 펌프가 있습니다. 75톤급 엔진이라고 하면 75톤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자그마한 엔진이 75톤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 그것은 순간적으로 1초에 한 드럼통 분량의 연료가 바로 연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 터보 펌프는 그만큼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요. 자,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 발사체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주 발사체를 이야기하려면 지구의 중력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은 만유인력 법칙을 기술한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 책에는 사과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처럼 대포 탄도 이야기가 있죠. 자, 우리가 높은 곳에서 대포를 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날아가다가 떨어지겠죠. 바로 지구의 중력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세게 쏜다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쏜다면 조금 더 멀리 가겠죠. 아주 더 세게 쏜다면 결국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내 뒤쪽으로 날아올 것입니다. 지구 주위를 돌게 되겠지요.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쏠 수가 있다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로 여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 그림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7년 보이저호가 발사됩니다. 보이저의 임무는 지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태양계를 벗어나서 저 먼 우주, 인터스텔라로 향해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저가 발사될 때 나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였던 칼 세이건에게 지구 문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림 하나를 선정해 달라고 합니다. 칼 세이건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 프린키피아의 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보이저호의 골든 디스크,
황금 원반에 새겨져서 저 먼 우주로 지금도 향해하고 있습니다. 지구 문명을 대표하는 이 그림. 하지만 1687년에는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속력에 가깝게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19세기를 거치면서 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기술자들이 지구 정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비행체를 고민했습니다. 이 그림은 1829년 풍자 만화죠. 이미 이때 전기기관이 탄생했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많은 운송수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벨로시티라고 적혀있는 저 부분, 속도라는 뜻이 되겠죠. 빠르게 이송하는 지상 운송수단이 개발되고 있었으나 하늘을 보시면 여전히 어떠한 비행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많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열기구, 날개짓을 저 동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을 이용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긴 했으나 실제적으로 응용 가능한 기술은 탄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재미있는 중간 그림 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베큐um 컴퍼니라는 저 터널이 보이실 겁니다. 이때 이미 진공 터널을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미 했던 것이죠. 지금부터 2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스페이스X사의 일론 머스크가 진공 터널을 뚫어서 지하로 빠른 운송수단을 하겠다는 그 뉴스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미 그 아이디어는 이처럼 200년 전에 나온 것입니다. 이 비행체 기술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로켓이라는 형태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19세기 말 러시아 과학자 치올코프스키에 의해서였습니다. 이분은 로켓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지구 정력을 벗어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로켓은 이탈리아 말로 실패, 실을 감는 원통을 뜻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로켓이 만들어질 때는 중국에서 전래된 화약을 원통 모양의 용기에 담아서 화살에 달았죠. 그러면 분사되는 그 에너지로 화살이 멀리 가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로켓을 치올코프스키는 주목했습니다. 어떻게 주목하게 되었는가? 누리호의 총 중량은 200톤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연료 그리고 산화제를 담는 그 무게는 180톤에 가깝습니다. 무려 90%가 추진제로 쓰이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초에 1드럼통 정도의 분량을 소비한다면 로켓의 무게 감소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추진제의 입장에서는 계속 중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속력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치올코프스키는 여기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로켓 방정식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엔진의 힘으로 충분히 우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이 로켓 방정식이 유도된 이 그림에서 노즐이라고 부르는 부분, 확장되는 저 부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부분은 우주 발사체 엔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노즐 그리고 제트라는 용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노즐과 제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르네상스 시대의 보티첼리의 그림 비너스의 탄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너스의 설화는 이렇습니다. 비너스는 바다에서 태어났죠. 바람의 신 제피로스가 바람을 불어서 비너스를 해변가로 밀어냅니다. 제피로스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피로스가 한껏 입을 오므리고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입을 오므린다는 행위, 유체의 통로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유체 속도는 빨라집니다. 우리가 화단에 물을 주는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고무호스의 입구를 오므리밀수록 물은 훨씬 멀리 가게 되죠.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동을 제트라고 부르고 이 오므린 입구를 노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제피로스의 입처럼 입을 한껏 오므려야 속도가 빨라질 텐데 앞서 본 치올코프스키 그리고 누리호 엔진을 보면 오므려는 수축하는 동작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고 벌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1926년 처음으로 치올코프스키의 이론을 통해서 로켓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1926년에 고다드라는 미국의 물리학자가 세계 최초로 만든 액체 로켓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분사 노즐이 벌어져 있죠.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초음속 유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진은 1887년 에른스트 마크라는 학자가 날아가는 총알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초음속이라는 속도를 실감할 일은 없습니다. 19세기 들어서 무기가 발달하면서 처음으로 탄환의 속도가 음속을 돌파하게 된 것이죠. 그때
지상에서는 소닉 붐이라고 부르는 충격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의 정체를 해명하기 위해서 에른스트 마크가 최신 사진 기술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총알을 찍은 것입니다. 저 V자 모양의 파동, 저 파동이 바로 충격파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초음속 유동에 대해서 획기적인 연구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속 유동을 말할 때 마크 1, 마크 2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에른스트 마크의 이 초음속 유동에 대한 실험 결과를 기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초음속 유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유동과 어떤 면이 다를까? 그것은 바로 노즐 모양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노즐을 우리가 라발 노즐이라고 부릅니다. 라발이라는 엔지니어가 발견한 것이죠. 처음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같이 제피루스의 잎과 같이 오므려집니다. 수축하면 속도는 빨라지죠. 그런데 이게 음속을 돌파하면 오므려서는 더 이상 속도가 가속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이 무렵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이때 라발이라는 엔지니어는 역발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오므리지 말고 오히려 팽창시킨다면, 확장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모양이 바로 그 라발 노즐이 탄생하는 순간을 그린 것입니다. 수축되면서 초음속이 발생하는 그 구간부터는 확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오히려 더 속력이 가속이 됐습니다. 초음속 유동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동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tsiolkovsky의 이론이 발달하게 되고 고다드의 액체 로켓 실험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들이 계속되면서 인간은 드디어 초음속 유동을 이용한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초음속 제트기는 어떤 노즐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제트기 역시 오므리는 모양입니다. 제피루스의 잎과 똑같은 모양이죠. 그런데 어떻게 초음속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번 여름에 유행했던 탑건이라는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순간적으로 속도를 가속할 때 그 엔진 노즐은 팽창하는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변 노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음속 제트기는 초음속 아래의 속도와 초음속을 능가하는 속도를 둘 다 커버할 수 있게 설계가 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영화를 보신다면 훨씬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엔진 노즐에 관한 문제, 엔진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바로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터보 펌프입니다. 스미소니안에 보관되어 있는 독일의 V2 로켓 터보 펌프입니다. 어떻게 독일의 V2 로켓이 미국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까? 사실 tsiolkovsky의 이론 뒤에 고다드의 첫 번째 액체 로켓 실험, 그리고 30년대에는 세계 각국에서 로켓을 만들기 위한 수없는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후속 연구가 있었고 심지어 중국, 러시아에서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앞서 나갔던 것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이 터보 펌프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어느 나라도 달성하지 못하는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물론 고다드 역시도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는 엔진 분사, 엔진 노즐에 힘을 가해주려면 많은 연료를 뿜어주는 터보 펌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초기 형태의 터보 펌프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기술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1940년대가 된다면 이미 독일의 기술은 대륙을 넘어 영국을 공격할 수 있는 로켓 기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는 순간 모든 나라가 이 독일 기술에 탐을 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1945년 독일 괴팅엔 대학의 한 장면입니다. 왼쪽 아래에 중절모를 쓰고 있는 저분, 루트비히 프란틀이라고 하는 현대 유체학의 선구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라발 노즐을 이론적으로 해석한 분이기도 하고 초음속 유동 또는 항공역학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분입니다. 오른쪽에 웃고 있는 저분은 폰 칼만, 프란틀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틀의 제자 폰 칼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란틀의 제자였지만 프란틀은 이제 독일 교수였는데 유대인 탄압이 시작되자 미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칼텍, 지금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으로 불리는 칼텍으로 가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저 동양인 첸세슨이라는 중국인이 폴 칼만에게
로켓을 배우러 옵니다. 1930년대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칼텍의 로켓 연구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연구소가 JPL, Jet Propulsion Laboratory, 제트 추진 연구소라고 불리는 나사의 전신기관이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보시면 프란틀의 제자가 오른쪽에 있는 폰칼만의 제자가 첸세슨 가운데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 스승과 사제지간으로 엮여있는 이 사람들이 괴팅엔에 어떤 일로 모여 있을까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폰칼만과 첸세슨은 독일의 로켓 기술을 압수하기 위해서 독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스승을 만났던 것이죠. 프란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범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폰칼만과 첸세슨은 폰 브라운이라는 V2 로켓의 총책임자를 취조하고 신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로켓 기술의 모든 것을 미국으로 이송해 갑니다. 무려 열차 300대 분량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V2 로켓의 터보 펌프가 미국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전시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첸세슨은 중국인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첸세슨은 미국 로켓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고 1950년 중국과 미국이 한국 전쟁에서 맞붙게 되면서 중국은 미국의 적성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첸세슨은 가택연금이 됩니다. 공산주의자라는 혐의였죠. 그것이 진실인지 어떤지는 아직까지 논란거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택연금이 되었던 이 사실을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한국 전쟁 때 포로로 잡은 수십 명의 미국인 조종사들을 첸세슨과 교환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 정보당국은 반대했습니다. 로켓 기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붙잡힌 포로, 조종사들을 돌려보내는 게 훨씬 더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첸세슨은 중국으로 가고 조종사들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959년의 일입니다. 이후 10여 년간 첸세슨은 놀랄만한 일을 벌입니다. 중국은 분명 과학으로는 후진국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첸세슨은 미사일을 만들고 로켓을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결국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일을 맡습니다. 1971년 더욱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엔 상임이사국이었던 타이완이 유엔에서 나갑니다.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게 되죠. 물론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계와 정치적인 외교 관계 등등이 얽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배경에 중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적극적으로 중국에 구애를 합니다. 75년 닉슨 대통령이 핑퐁 외교를 통해 직접 베이징을 방문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수교해주지 않습니다. 78년 미국이 타이완과 단교를 하자 그제서야 중국은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이를 보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 즉 발사체 기술이 얼마나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터보 펌프의 기술을 갖다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시나 비행의 역사에 대해서, 비행기의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르네상스 지식인 다빈치가 그린 비행기계에 대한 스케치입니다. 다빈치는 화가이면서 예술가이면서 공학자이기도 하면서 과학적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왼쪽 그림은 날아가는 새를 보니까 날개를 퍼덕거리는 것이죠. 만약 기계가 날개를 퍼덕거릴 수 있다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고안한 것이 왼쪽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마치 헬리콥터처럼 뱅글뱅글 돌리는 날개가 있으면, 이것을 기계로 만들 수 있으면 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 같지만 19세기를 지나면서 이 두 가지 아이디어 모두가 현실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날개를 퍼덕거린다. 누구나 그렇게 꿈을 꿀 수가 있겠죠. 하지만 주위를 잘 보시면 작은 물체일수록, 작은 새일수록, 심지어 곤충으로 가면 날개를 퍼덕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의 크기가 커진다면 퍼덕거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활강을 더 자주 하죠. 인간처럼 큰 물체는
퍼덕거리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19세기의 많은 과학자들이 증명한 방식이고요. 회전하는 날개, 굉장히 그럴듯한데요. 자, 우리 부채를 생각해 봅시다. 부채가 우리가 기울여서 움직이면 뜨는 힘을 우리가 느끼죠. 더 큰 힘을 받으려면 부채를 더 빨리 움직이면 됐겠다. 아닙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부채가 받는 뜨는 힘 못지않게 저항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헬리콥터라는 생각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그 저항을 이기지 않고서는 절대로 실현될 수가 없는, 나중에나 실현될 수 있는, 당시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세기를 지나면서 비행의 원리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차라리 퍼덕거리는 날개나 회전하는 날개를 쓰지 않고 고정하는 날개를 달고 프로펠러는 앞에 달아서 전진하는 힘으로 쓰자. 그렇게 하여 프로펠러라는 용어가 탄생한 것이죠. 프로펠러는 추진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펠러를 양력에 쓰지 않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비행기의 기본 원리가 탄생하게 되고 1903년 드디어 처음으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날리면서 인류는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비행체에 열광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비트겐슈타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철학자입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이 얼마나 비행기 기술에 열광했는지는 이 사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 비행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대학에서 항공공학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연, 고정되어 있는 날개가 얼마만큼 뜨는 힘을 받는지를 연구했던 것이고요. 이 사진에서 오른쪽의 인물입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은 프로펠러가 회전익이니까 고정익이 아닌 회전익을 전진하게 만드는 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특허도 여러 개 제출합니다. 이만큼 당시의 기술들은 프로펠러와 고정익에 대한 기술로 정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엔진은 당시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가솔린 엔진을 사용했지요. 자, 이렇게 비행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행기는 높이 날아야 되죠.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m, 3000m만 올라가도 숨이 가쁘듯이 엔진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장치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터보 차저라는 장치가 만들어집니다. 공기가 희박하니까 공기를 압축해서 밀어 넣어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별도의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려면 너무 또 비행기의 모양이 복잡해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터보 차저였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 용어를 배우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배웠던 것은 제트, 그리고 노즐, 초음속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번에 배울 용어는 터빈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듣는 용어죠. 터빈은 어떤 뜻이냐면은 흐르는 유체에서 힘을 받아 동력을 발생하는 장치를 터빈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사진에 보이는 풍차가 있습니다. 그리스 미코노스는 이제 풍차로 유명하죠. 이 풍차, 어렵게 설명하면 풍력 터빈이라고 부릅니다. 바람이 날개를 돌려서 그 힘으로 발전을 하든지 또는 재분소의 동력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수력 터빈도 있습니다. 물레방아가 수력 터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팀 터빈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로 수증기를 가열하면 발생하는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스팀 터빈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터빈입니다. 흐르는 유체에서 힘을 받는 장치. 자, 이것을 이용하면 공기를 압축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바로 터보 차저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터보 차저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얼개입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저 빨간 저 부분이 터빈이고요. 같은 축의 오른쪽 반대에 보이는 저 부분이 압축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 가솔린 엔진은 당시까지만 해도 인류가 가진 가장 효율이 좋은 엔진이었습니다. 증기기관보다 훨씬 효율이 좋았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 가솔린 엔진은 효율이 30% 정도 남짓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70%의 에너지가 배기가스로 빠져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무 아깝죠. 그래서 지금도 친환경차를 위해서는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전기자동차로 가야 된다는, 그래야만이 지구온난화나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70%의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너무 아깝죠. 여기다가 터빈, 유체에서 힘을 받는 터빈을 달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버려지는 에너지, 터빈을 달면 저 에너지로 오른쪽에 있는 압축기가 공기를 빨아들여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으로 엔진에 압축 공기를 밀어넣게 됩니다. 이것이 터보 차저입니다. 터보라는 것은 이처럼 터빈을 이용해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도가 아무리 높아져도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충분한 공기를 흡입해서 압축해서 엔진에 불어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터보 차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터보 자처 기술을 이용한 것이 바로 터보 펌프였던 것입니다. 이 터보 차저 기술을 이용한, 이 터보의 기술을 이용한 또 다른 비행기 엔진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터보 제트 엔진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터보 제트 엔진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컨버스천, 연소기에 연료가 주입되면 강력한 불꽃과 배기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터빈을 돌리죠. 터빈을 돌리면 이 터빈이 같은 축에 물려있는 파란색의 압축기를 가동하여 많은 공기를 빨아들이고 연소기에 뿜어줍니다. 그러면 연소기의 온도는 더 올라가고 더 많은 배기가스가 배출되겠죠. 그러면 터빈은 더 빨리 돌고 터빈이 더 빨리 돌면 더 많은 공기가 연소기에 들어오는 이런 되먹인 구조가 되면서 터보 제트 엔진은 누구도 달성할 수 없는 엄청난 효율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터보 제트 엔진이 이전에 쓰던 가솔린 항공기 엔진을 대체하게 되면서 30년대에 비약적인 항공기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러한 터보 기술을 우주 발사체의 엔진에 연료와 산화제를 분사하는 장치에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터보 펌프가 되었던 것입니다. 터보 기술이 얼마만큼 강력한 힘을 발생하는지는 다음의 동영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자파타라고 하는 프랑스, 어쩌면 모험가일 수도 있고 어쩌면 기업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발명가 또는 엔지니어라고 볼 수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플라잉 보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8뚱만한 자그마한 엔진으로 사람이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을 만든 것이죠. 이만큼 터보 엔진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바로 이 터보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 순간적으로 많은 연료를 뿜어주겠다는 우주 발사체 터보 펌프의 핵심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독일에서 발달한 발사체 엔진 기술은 전쟁이 끝나면서 서방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고, 서구사에서는 드디어 발사체를 둘러싼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폰 브라운이라는 V2 로켓의 핵심 기술자는 미국으로 갔지만 선두주자는 러시아, 즉 소련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인물에 대한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분은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유리 가가린,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죠. 오른쪽에 있는 저 인물, 세르게이 코렐로프, 러시아 로켓의 아버지이고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보낸 과학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930년대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로켓에 대한 연구가 되었습니다. 치올코프스키가 러시아에서 로켓 기술에 대해서 이론적 정리를 갖다가 확립했듯이 러시아의 후계자들 역시도 치올코프스키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로켓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세르게이 코렐로프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데 세르게이 코렐로프는 시베리아 강제노동에 처해집니다. 그 이유는 1930년대 스탈린이 보기에 이러한 우주 발사체에 대한 연구는 인민의 재산을 낭비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강제노동에 처해진 세르게이 코렐로프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치아가 모두 빠지는, 그리고 엄청난 지병들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시베리아 수영 생활을 하던 와중에 독일이 패전하고 독일에 남아있는 로켓 잔해들이 소련으로 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에서는 이게 과연 무엇인지 분석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이때 러시아 정부는 강제노동에 처해 있던 코렐로프를 불러들입니다. 이 문제를 풀 사람은 세르게이 코렐로프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르게이 코렐로프는 굉장히 냉정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V2 로켓에 남아있는 잔해들을 분석하고 그 성능과 앞으로 나아갈 기술들을 전부 분석한 다음에 훨씬 장거리 로켓을 완성하게 됩니다. 소련은 미국에 앞서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이때 세르게이 코렐로프는 후르츠초프 스기장에게 특이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미사일에 그치지 말고 여기에
위성을 실어서 지구 주위 궤도를 돌게 만들자. 굉장히 난감한 주장이긴 하지만 후르초프는 일단 세르게이 코릴로프의 공적이 크기도 하거니와 또 그의 기술이 궁금하기도 해서 승낙을 합니다. 1957년 10월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지구 주위를 돌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련 정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목적은 탄도미사일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난리가 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정기적인 시간에 미국 전역에서 스푸트니크가 보내는 삐삐삐 소리가 수신이 됩니다. 미국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를 후진국으로 알았는데 우리 하늘은 날고 있으며 우리를 보고 있으며 언젠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에 처한 것이죠. 역사는 이를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부릅니다. 세르게이 코릴로프는 여기에서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보낸 것이죠. 미국은 더욱더 당황하게 됩니다. 우주 발사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죠. 물론 폰 브라운이 미국으로 가긴 했지만 개발은 훨씬 덜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세르게이 코릴로프의 말년은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시베리아 수영 생활에서 건강을 너무 해쳤고 러시아의 제한된 조건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몸을 너무 혹사했기 때문에 1966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소련 정부는 세르게이 코릴로프라는 이름,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유리 가가린이 우주를 날았을 때 노벨상 위원회는 소련 정부한테 문의합니다. 스푸트니크를 만들고 인간을 우주로 보낸 그 과학자를 노벨상 수상자로 삼고 싶다. 하지만 소련 정부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르게이 코릴로프는 수술대위에서 사망합니다. 이후 소련이 주도했던 우주 산업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961년 유리 가가린이 우주를 날게 되자 미국 정부의 수장 케네디는 급히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당시 갓 등장한 케네디 정부는 나사의 국장으로 제임스 웹이라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이 사진은 영화 히든 피겨스의 한 장면, 중간에 케빈 코스너가 주인공이지만 왼쪽 구석에 있는 저 노인분이 바로 당시 나사의 총책임자였던 제임스 웹. 제임스 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분은 기술 관료도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나 과학자도 아니죠. 저분은 그냥 행정관료였고 전문적으로는 회계와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케네디 행정부는 왜 재정 전문가를 나사 국장으로 임명을 했을까요? 이미 스푸트니크 쇼크로 미국에서는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수없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해답을 넣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유리 가가린이 하늘을 나는 이후부터는 더욱더 추월해야 된다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나사는 놀랄만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한 번에 소련을 역전하는 방법은 사람을 달에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예산은 미국이 보유한 금의 총량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금액이었죠. 이것은 너무나 힘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 웹이 케네디 대통령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거대 과학이라고 하면 독재자나 전제국가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히틀러나 소련처럼 말이죠. 우리 미국은 다릅니다. 대통령이 바뀔 것이고 정권이 바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이 거대 과학의 도전의 위협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만이 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 말에 진심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1961년 이렇게 케네디 대통령은 달에 가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쉽지는 않았죠. 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이 되고 후속 대통령이 집권을 했지만 미국은 베트남전의 수렁에 빠지고 흑백 인종 갈등으로 사회 갈등이 크게 치달고 있을 때입니다. 61년에 아폴로 계획이 추진이 되었지만 아폴로 1호가 완성된 것은 67년에 이르렀습니다. 67년에야 첫 번째 아폴로선이 만들어졌지만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그 순간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탑승한 우주인 3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비극이었죠. 여론은 끓습니다. 아폴로 우주 계획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이럴 수밖에 없는 아폴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는 여론이 2배에 달합니다. 이때 제임스 웹이 또 나섰습니다. 스스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청문회에 나가서 투명하게 해명을 합니다. 근데 그 해명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나사의 기술은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행정력의 문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사의 기술진을 보호하고 나사의 기술력에 대해서 신뢰를 갖다가 회복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68년 아폴로 계획이 재개되면서 제임스 웹은 사임합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불과 몇 달 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아폴로는 달에 착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훨씬 더 앞선 기술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오랜 기간 동안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대한 과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자, 작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거대한 망원경이 우주로 발사됐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7월부터 그 망원경이 놀랄만한 사진을 보내왔죠. 제임스 웹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사실 허블 망원경을 대체하기 위해서 1990년대부터 추진되었습니다. 무려 30년이 걸렸고요. 하나로 약 13조 이상의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나사 연구원들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필요했던 이 프로젝트에 당연히 제임스 웹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에 대한 존경의 의미죠. 자, 이렇게 아폴로 계획이 성공을 했지만 사실 후유증은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예산을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후속 발사체, 우주 왕복선, 스페이스 셔틀 사업입니다. 자, 이 사진은 스페이스 셔틀, 우주 왕복선의 메인 엔진의 분사 장면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죠. 시커먼 연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밖으로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터보 펌프 자체도 어떻게 보면 비효율일 수 있습니다. 그 연기를 안쪽으로 재순환시킬 수 있다면 엔진의 효율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시커먼 연기를 밖으로 내뿜는 엔진을 가스 발생기 사이클이라고 하고, 시커먼 연기를 안쪽으로 내뿜어서 밖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이러한 엔진을 다단연소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왕복선은 미국이 채택한 최고의 엔진, 바로 다단연소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커먼 연기가 없죠. 그리고 이 엔진은 또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다단연소를 만들고 재활용이 가능한 엔진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비쌌습니다. 사실 아폴로 계획을 대체하면서 미국 정부는 조금 더 저렴한 방식으로 재활용이 되기를 원했지만 결론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80년에 추진된 이 우주 왕복선 계획은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결국 많은 비용에 견디지 못하고 2000년대 초반에 폐기되고 맙니다. 그러면 미국의 우주 개발은 이대로 주저앉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와중에 탄탄하게 다져진 우주 산업의 기반들은 나사를 통해서 계속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받아들인 민간 기업들이 탄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스페이스X였습니다. 이전까지는 거대 과학이라 하면 정부만이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지만 이미 미국의 산업 구조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충분한 예산을 조달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우주가 산업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이라는 전자상거래로 번 막대한 재산을 총동원하여 스페이스X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펠컨 9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로켓을 만듦으로써 전 세계 발사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갔습니다.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 펠컨 9도 시커먼 연기를 밖으로 내뿜는 가스 발생기 사이클입니다. 이러한 가스 발생기 사이클은 물론 세턴 5 로켓처럼 달에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출력이 다단연소 엔진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후속 발사체가 필요했던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렇게 트위터에 올린 거 보면, 일론 머스크가 때로는 트위터에 올리는 것들이 많은 부분 장난스러운 것도 있고 때로는 좀 이상한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내용, 우리가 참고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펠컨 9의 후속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엔진을 장착한 로켓의 이름은 스타쉽이라고 부릅니다. 최종적으로는 화성에 보내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력한 엔진을 만드는 이 사이클은 다단연소 사이클을 채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언급을 이 트윗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시전 리치라는 저 대목, 산화제 광이라는 대목인데요. 좀 전문 용어긴 하지만 저것은 다단연소 엔진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계공학적으로, 유체공학적으로, 연소공학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론 머스크의 저 엔진, 다단연소 엔진, 펠컨 9, 시커먼 연기를 밖으로 내뿜는 가스 발생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엔진, 이 엔진을 우리나라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누리호 후속 엔진에 대한 연소 실험 장면입니다. 보시면 시커먼 연기가 없지요. 시커먼 연기를 안으로 재순환시키면서 엔진 효율을 훨씬 높인 엔진입니다. 바로 다단연소 엔진, 누리호의 후속 발사체 사업은 이렇게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느리게 시작했지만 많은 부분은 빨리빨리 건너뛰면서 스페이스X라든지 우주발사체 선진국이 갖던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많은 부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누리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누리호는 달 탐사를 위해서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탐사선입니다. 그런데 궤적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BLT라고 부르죠. Ballistic Lunar Transfer. 사실은 우리가 추력이 충분하다면 달에 3, 4일이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누리호에 이런 발리스틱 루나 트랜스퍼 궤도를 통한다면 무려 5개월 가까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 궤도를 채택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채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스페이스X의 신규 로켓, 다단연소 로켓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다누리호를 갖다가 스페이스X에 이제 외주를 줘서 위탁 발사를 했는데요. 스페이스X가 가진 로켓은 여전히 시커먼 연기를 밖으로 내뿜는 가스 발생기 사이클, 즉 펠컨 9 로켓입니다. 펠컨 9 로켓은 저궤도 위성용입니다. 지구 주위를 겨우 돌 수 있는 정도의 추력을 가지고 있죠. 펠컨 9 로켓은 이때까지 무려 150차례 발사되었지만 달 탐사선에 이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발사는 2019년에 시도되었고 달 착륙에 실패하면서 그 미션은 실패로 끝이 났고 이번에 우리 다누리호가 성공한다면 펠컨 9으로 달 탐사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펠컨 9은 저궤도 위성 전용 로켓입니다. 추진력이 아무래도 약하지요. 그래서 채택한 것이 이 궤도입니다. 지구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태양의 중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굉장히 특이한 발상이지만 예전부터 이러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을 향해 쏘지 않고 태양을 향해 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중력보다 태양 중력이 세지요. 그러면 태양이 다누리호를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가속하게 되겠죠. 이 가속력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다누리호는 태양에 충돌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중간에 궤도를 튼다면 태양으로 가속되는 그 힘으로 달에 갈 수 있죠. 지구 중력을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궤도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3, 4일이 갈 수 있는 거리, 3, 4일이 갈 수 있는 거리이긴 하지만 그렇게 만드는 엔진은 너무나 추력이 커야 하고 비싼 엔진이지만 펠컨 9과 같이 저궤도를 올릴 수 있는 추력이 작지만 저렴한 엔진으로 만약 달에 갈 수 있다면 이것도 굉장한 도전입니다. 펠컨 9은 지구를 벗어나 태양 궤도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를 담당합니다. 그 나머지 5개월 동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다누리호의 궤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무려 5개월 동안 통신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심우주 안테나도 만들었습니다. 이 5개월 동안의 궤도를 추적하는 기술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나사도 주목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죠. 저궤도 위성용 로켓으로도 달 탐사가 가능한구나. 세계에서 두 번째 일입니다. 이렇게 가는 이 펠컨 9에 실린 다누리호. 다누리호는 우리나라 달 탐사선의 처음이지만 시작이지만 나중에는 이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달에 착륙할 것입니다. 그 시점을 20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시커먼 연기를 내뿜지 않는 차세대 발사체 역시도 2030년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추력이 높은 엔진, 그 신규 발사체로 우리는 달에 착륙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늦었지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굉장히 긴 호흡으로 우리는 개발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비록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수많은 업체가 스스로 모든 부품을 개발해야 됐고, 항공우주연구원이 기술적 난제를 하나하나 모두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통제하에 있었지만 우리는 결국 해냈습니다. 누리호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누리호도 5개월 동안의 궤도 수정을 통해 우리의 독자 기술로 만든 그 궤도를 결국 달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두 기술이 결국은 결합하여 2030년에는 우리 손으로 달에 착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로 솟은 누리호,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펼쳤다. 1969년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했을 때 동요 작가 윤석중 선생은 앞으로라는 동요를 지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현실로는 꿈도 꾸지 못했지만 미래 세대만큼은 우주에 대해 꿈꾸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누리호는 단순한 우주 발사체가 아닙니다. 누리호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저는 누리호를 통해 우리 미래 세대가 더 큰 꿈을 품고 우주에서 훨씬 멋진 역사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엔지니어 민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